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JJ님이 월요일 아침 또 한 주의 시작을 시선 집중으로 출발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이용기님은 이런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주말엔 새벽 5시에도 눈이 딱 떠지던데 오늘은 피곤하니 이번 주가 참 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선 집중 5번만 들으면 주말이니까 오늘도 함께합니다. 아, 예, 그렇죠. 5번만 들으면 주말인 것 같습니다. 네, 5번 개근하셔야 됩니다. 네, 개근하시고 주말에도 토, 일 챙겨주시고요. 네. 시선 집중은 주말에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중물님, JB 찬바람이 붑니다. 가죽 점퍼 꺼내서 콜드크림 발라놔요. 곰팡이 안 피게. 크림 한 번도 안 발랐는데. 네, 그리고 곰팡이 안 피는. 네, JB가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가죽 잠바를 꺼내 입죠. 우리 촌철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JB는 말했죠. 이 가죽 잠바를 왜 입냐? 왜 애정하냐? 세탁을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곰팡이 안 피게 콜드크림 발라 놓으라고 하시네요. 네, 세탁 안 하려고 입는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만나게 되겠네요. 그 블랙이었나요? 색깔이? 네. 네, 아무튼 그게 딱 입어지면 날씨가 추워진 거다. 촌철님들 알 수 있고요. 김포셀럽님, 시작과 더불어 아침밥 준비 시작합니다. 듣기만 가능해서 이제부터는 손가락이 움찔거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특검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지난 12일 김건희 특검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내부 분위기 등을 직접 보고했다라고 스스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동향을 직접 보고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만족감을 표시를 했다고 하고요. 김건희 씨 관련 내용도 보고를 했었는데 이른바 줄리 의혹 관련이라고 합니다.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의 김건희 씨 명예훼손 사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다가 명예훼손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경찰이 2023년 6월에 안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대구지검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면서 이걸 반려를 했는데 김상민 전 검사가 대구지검의 영장 반려 이유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김건희 씨에게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오호. 자, 그러면 도대체 김상민 전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관계였길래 이렇게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김상민 전 검사의 첫 근무지가 대구지검이었는데 이때 대구지검 특수부장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하고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검찰 내부 동향과 세평, 민원 등을 계속 전달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때 김상민 전 검사가 이른바 검찰총장의 수족으로 불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선으로 비공식적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사적으로 계속 검찰 내부 분위기 등을 보고를 해왔다라는 건데 이걸 특검이 밝혀낸 게 아니라 김상민 전 검사가 스스로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의아하던데요. 왜 본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김상민 전 검사 측은 부적절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법꾸라지가 또 법기술 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은 뭡니까? 이유한 화백의 그림. 이거를 김건희 씨 쪽에 전달을 하고 공찬을 받으려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뇌물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고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공천장을 주려고 한 것이다가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질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이걸 노리고
공천을 밀어주려고 했던 동기나 이런 게 그림이 아니라 보고 때문이었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 매간매직은 아니라 뿌락지로 윤과 김의 마음을 얻었다 이겁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그 단어까지 나올 줄. 네. 근데 저는 조금 황당한 게 그러면은 뭔가 직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사람이 이렇게 동향이랑 세평 같은 거를 검찰총장 귀에 소곤소곤 해주면 이게 이쁨 받을 일입니까? 이쁨 받는 걸 떠나서 그래서 보고받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뭐를 했는데요.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정무수석이 아니죠. 민정수석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상민 전 검사가 깨알같이 계속 보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린님 역시 법꾸라지군요 라고 올려주셨고, 데이지님 꼼수 자백이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박박상홍님은 딸랑딸랑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러면 이제 특검이 또 숙제 하나를 안게 됐다 이런 기사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어차피 그 이완 화백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2023년 2월에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금 특검은 특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당초 1월 초란 얘기가 나왔는데 2월 초로 특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 내용대로 결국 기소를 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인수님 검사는 실력이 아니고 압으로 통하는 자리입니까? 라고 또 꼬집어 주셨는데 참 별 뉴스를 다 보게 되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끝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 뉴스 한번 들어보시죠. 5대 사법개혁안 중에서는 2개 안에만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압수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 관련자를 신문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하자는 방안입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방향과 일치하는 안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3가지 사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먼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받기 전 절차인 1심과 2심을 충분히 지원하는 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편하는 건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관 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가 사법권 독립이 침해된다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노동법원 설치,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아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 관련한 입법 로비까지를 진행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법관 수를 증원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네, 입장이 완전히 대비가 되는데요. 짚을 점은요? 잠시 후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고요. 여기서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반문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을 때 여권에서, 지금의 여권에서 전담재판부 얘기하던가요? 현 재판부의 불신 때문에 결국은 이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선출 권력에 대해서도 이 선출 권력이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이유로 감시와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비선출 권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부장판사, 직위원 부장판사 관련해서 2가지 문제가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느닷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하나가 있었고 2번째, 룸살롱 접대 의혹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사법부 입장은
노터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잘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이해를 해준다고 칩시다. 그래서 룸살롱 접대 의혹 불거졌고 윤리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내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그건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일부러 뭉개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법부를 도대체 어떻게 믿고 네 믿습니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정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사법부의 정말 큰 오판 아닙니까? 좀 돌아보라.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이 말씀을 좀 하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얘기까지 대법관 증언 문제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4명 정도 증언하는 건 모르겠는데 더 이상은 좀 곤란하다. 왜?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상고심 신청할 테니까 이런 논리를 펴던데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아니 국민은 기소된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은 3심제잖아요. 만약에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3심까지 받아서 나의 무죄를 호소하고 무죄를 끌어낼 권리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근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대법원 수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상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오고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정숙님, 판사, 사법부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신원사파님, 사법개혁안이 나오게 된 건 자업자득, 사필 규정입니다. 반성부터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주셨어요. 상무광명님, 사법부가 반대한다는 거는 역으로 꼭 해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 본인들 논리 벗어나면 무조건 위헌입니까?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어요. 달리자님,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판사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옥황상제님, 사법부가 불리하면 사법권 침해, 검찰이 불리하면 국민 이익 보호의 문제 라고 주장을 하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JB타임즈.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일본도 5천억 달러 현찰 투자 협정에 사인했다. 그러니까 당신들 여기서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죠. 한국도 투자냐 관세냐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선임 경제학자 딘 베이커라고 하는 학자가 지난 11일 이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 결정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 학자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1,320억 달러를 기준으로 15%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이 5% 줄고 25% 관세가 적용되면 추가로 10%가 줄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15%와 25% 관세 사이의 손실액 이게 한 125억 달러 정도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125억 달러 수출을 보호해주는 명분으로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것까지 마저 봐야 되는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20분의 1만 사용해도 수출 손실로 피해를 입은 한국의 노동자들과 기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마라. 둘째,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현실적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충고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정부 입장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일 만에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장관은 미 러트닉 상무장관과 뉴욕 모처에서 만나 관세 관련 후속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길에 후속 협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이 높은 일본 모델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고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 일본식 수익 배분 모델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자,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일단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관건은 이 1단이 2단, 3단이 돼서 계속 모두로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신토방님은 대미 투자 조건이 투자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라면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반면에 푸른달님은 우리가 미국의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단순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수출 관세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제3국에 수출하는 부분까지 막힐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요? 라는 우려 전해주셨는데, 자세한 얘기는 8시 30분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또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또 사태의 번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논의해 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엊그제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 국장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가 읽은 추도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온 공로자분들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멀리 떨어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깽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어려운 노동에 종사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끌려온이 아니고 그냥 온 것이라고 했고요. 강제 노동에 내몰렸다가 아니라 노동에 종사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강제성을 입에 올리지 않은 겁니다. 네, 계속 이러는데요. 이래도 됩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기록에 반영하기로 약속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걸 믿고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일본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올해 추도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버스가 지나가 버린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강제성 인정 약속이 과거사가 되어버렸고 일본은 최심판 과거사 부정을 다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기류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지금 이시바 전 총리의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극우 성향의 인물이 총리가 된다면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치지 말고 계속 문제 제기해야 할 것 같고요. JB타임즈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실까요? 전두환 씨 4년 전에 사망을 했죠. 군사반란의 수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가 없었고요. 휴전선 인근의 묘지를 알아봤었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2023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지만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지역 내 반발이 크게 일었고요.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땅 한 평 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두환 씨 측이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결국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킬 때 자기 신세가 일이 될 것을 몰랐을까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래도 군사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답을 들을 수는 없을까요? 두 번째, 군사반란의 수괴가 땅 한 평 구하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은 몰랐을까요? 알고서도 12.3 내란을 일으킨 겁니까? 이건 뭔가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은 안 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이브님은 집에다가 이렇게 묻어도 됩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뭐 이제 장묘법상 어떻게 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현실이고 이게 국민 정서고 이게 역사적 평가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거는 뭐 사망 이런 게 아니죠. 재판부터 일단 확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 풀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재판부 가지고 또 이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